이번 기회에 퀀트가 뭔지 잠깐 설명 가능할까요? 퀀트는요, 한마디로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이 기업의 경영진이 어떻다든지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정성적인 정보죠.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정량적인 정보들,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뭐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보들인데, 그런 숫자로 표현된 정보들만을 가지고 거기서 일정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다루는 거는 인간보다 컴퓨터가 좀 더 잘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또 스타일이 나눠지는 거죠. 그 솔로 지역에 나오신 분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거의 우리가 100만 분의 1초로 갑자기 호가가 벌어졌을 때 그 틈을 치고 들어간다든지. 바로 따라가고. 와. 그렇죠. 네. 그분들은 그런 매매는 할 때 건물을 삽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0.00001초라도 더 빠르기 때문에 거래소랑 최대한 통신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가까워야 돼서. 그래서 건물을 사서 이 땅을 뚫고 광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런 식의 인프라 투자 엄청 하는 스타일이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소위 팩터라고 하죠. 주식을 뭐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이익이 잘 나냐, 싸냐, 비싸냐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팩터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의 퀀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규칙 기반 네. 투자도 하시고 또 이제 거장들의 어떤 투자 노하우 이런 거를 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니까 다양하게 오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뭐 저희는 디지털 이 자산을 다루는 크립토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 같은 또 원유 같은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비트코인 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랑 많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좀 그게 맞는 비교입니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네. 이제 크립토 친화적인 분들이 나오죠. 저도 물론 크립토 친화적입니다만, 네. 저는 어쨌든 메이저와 백그라운드는 원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자면은 뭐 비슷한 측면이 있죠. 뭐 네. 수량이 제한적이라든지 뭐 희소성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 공통점인데, 근데 결국에 금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 오래된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대략 7,000년에서 1만 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딘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아직 어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없는 자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주식은 어쨌든 이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잘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이제 의지하고 있는 거고, 채권은 돈을 갚아야겠죠. 그리고 관계성이 있는 자산인데, 금은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잖아요. 누가 보증을 안 해줘도 되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인류 역사 동안 이거는 귀중품이라고 전 인류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과연 그 인식 단계까지 갔느냐? 아직은 좀 나이가 좀 더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이 약간 이제 같은 약간 아이돌 네. 같은 거라면 이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배우 같은 그런 느낌이다. 원로 가수 네네. 느낌의. 근데 그러면 비트코인도 나중에 언젠가는 정말 원로 가수처럼 저는 금처럼 충분히 이렇게 될 그럴 수 가능성이 있다는 있다고 봅니다.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친화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네. 이미 그 메인 플레이어들이 들어갔잖아요. 기관들이. 이미 세상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점점 더 희귀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금은 거의 뭐 7,000년 막 이렇게 걸렸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우리가 너무 길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세상이 더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뭐 반의 반이라던가 뭐 그런 타임라인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생각하고 그거보다 계시나요?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릴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자본시장의 역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주식시장도 지금 한 역사 400년 정도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자산시장이 형성된 게 몇백 년 수준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건 그전부터 너무 오래 맞아요. 존재해서, 인프라가 없던 시절에 존재해서 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가 이미 완비된 상태에서 나온 자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 걸려서 그 인식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가 금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금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란 미국 전쟁이 터져서 전쟁이 났으니까 금을 샀는데 가격이 내려갔다 오히려 실제로 한 15% 이상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보통은 이렇게 한 7,000년 정도의 역사에서 보통 이제 전쟁 나면 귀중품부터 챙기지 않습니까? 귀금속 뭐 이런 거 하면서 금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가격이 올라야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번 전쟁에서는 좀 떨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는 차익 실현이 있겠고요. 두 네. 번째는 실질 금리라는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이 화제가 된 게 터키 중앙은행이 뭐 금을 대략 한 80억 달러어치를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미 그 전쟁 이후에 원유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자산이 거의 다 하락을 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차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던 금을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터키 중앙은행 측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측면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관련해서 매수세가 이전만큼은 좀 없지 않나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미국을 제외한 중앙은행들의 자산 중에서 미국의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 그 파란색 이 꺾은 선이고요. 네. 금은 이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원래는 이 2000년 이후로 이 미국을 제외한 중앙은행, 비미국 중앙은행들이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역전이 됐죠. 금을 이제 가장 많이 가진 자산이 채권도 됐습니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보다는 금을 많이 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금을 이제 미국 채권보다도 많이 사고 있는데 이미 그렇다는 거는 이미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여기서 폭발적으로 또 금을 매수할 매수세도 약해진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 가격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라고 하는 거는 명목금리에서 이제 물가를 빼는 거죠. 그래서 네. 실질금리와 금 가격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하면은 한 64%가 금 가격의 64%가 이 실질금리로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거의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게 또 금 가격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 가격은 떨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게 꼬리 질문 하나만 너무 네. 궁금해서 드리면 보통 중앙은행들이 이 금을 사는 것은 사실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 금이라고 하는 에셋이 주는 안정감이 필요해서 사잖아요. 근데 터키 중앙은행은 왜 80억 달러나 되는 금을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팔았을까요? 아니면 이유가 뭘까요? 중앙은행 입장으로 터키 중앙은행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팔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어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나머지 자산이 지금 다 떨어졌고 거기서 손실폭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팔았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유동성을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거겠죠. 네. 약간 떠밀려서 팔았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쵸.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가장 많이 오른 자산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하나만 더 꼬리 질문. 네. 이거 약간 좀 너무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안전자산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전쟁 때 안전자산을 왜 팔지? 했더니 그것은 유동성 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터키에 이제 한정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 유동성 문제가 혹시 터키 같은 나라가 또 나올 수는 없나요? 각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저는 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보다는 네. 사모신용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참 생각을 최근에 하는데, 핫했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까지 터지면은 더 이제 매도세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금의 안전자산의 역할을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전쟁 이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스위프트 제재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달러가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 라는 공포감을 다 심어줬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미국의 고질병인
부채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금으로 몰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까도 그래프도 보여주셨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기울기가 맞습니다.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추동하는 이슈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이 지정학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전쟁과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질문 자체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금 가격이 왜 오르지 않고 내려가요? 라고 그쵸. 질문 드렸지만 사실 그 질문은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 자체가, 그리고 금 가격은 어떤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실질금리 변동상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지금 구간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군요. 지금 뭐 단기적인 이슈로 떨어지는 거고 금의 가격을 추동했던 메인 드라이버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런 거 안 물어볼 수 없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게 조금 가격 결정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매크로에서 지금 보고 계신가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간 금이 달릴 때 제대로 못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두 가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자산 내러티브도 있고 위험자산으로. 성장주로서의 네. 이런 내러티브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금이 달릴 때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내러티브를 못 가지고 갔습니다. 오히려 나스닥과 같이 움직인 측면이 있죠. 지금 네. 그래프는 이제 2024년부터 비트코인과 나스닥과 금의 가격을 대비한 건데요. 보시면 눈으로 딱 봐도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지 비트코인이 금이랑 같이 안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의 상관계수가 한 0.4, 0.14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과는 무관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매크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호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 최근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움직임은 위험자산으로서의 움직임이다. 위험자산이라면 이제 금리하고 네, 금리와 시중 유동성에 그만큼 조금 더 민감한 네, 그런 자산으로 보시는군요. 근데 전쟁 이후에 좀 재밌는 현상이 나왔죠. 네. 수익률이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쟁 개시 후 각 자산 구매율 수익률이거든요. 네. 뭐 주식, 채권, 달러, 금, 비트코인, 뭐 원유까지 나온 건데, 근데 오른 자산이 뭐 원유는 당연히 올랐지만 브렌트유. 근데 네. 이제 달러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올랐습니다. 나머지 그렇죠. 자산 제외하고. 네. 물론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른 거냐, 아니면은 그 이전까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뭐 온체인 관련 지표도 보면은 MBRB라든지 MBM 같은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사실상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전쟁 전에. 이 빠질 대로 다 빠졌기 때문에 그 수급상 비트코인은 좀 몰린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터졌는데 다른 자산과 같이 안 움직이고 좀 네.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좀 비트코인에 있어서 말씀하신 안전자산의 성격을 조금 더 공고히 하는 케이스 아닌가? 마치 그 2023년이었나요? 그때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또 비트코인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당분간 금리를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뒤로 좀 시장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그 발언이 시장에 좀 어떤 시그널을 줬다고 보시나요? 그 전까지는 시장의 금리 인상 방향성이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었거든요. 금리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가격 지표들을 보면은 금리 인상 무브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실리던 차에 파월이 딱 끊어준 거죠.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또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가 상승은 단기적인 이슈고 금리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금리 정책이 지금 아예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 어떤 안심하는 사인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이 아마 시장 보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간접 흡연하듯이라도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가 뭐냐면, 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이게 쉽사리 빠른 속도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고 미국은 물러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좀 유가의 가격 상승, 지금 올라와 있는 가격 자체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물가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고유가의 고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정책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이 2022년 이후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피해를 본 섹터들이 아직 회복을 잘 못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70년대 후반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인구가 1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인구수는 거의 2배 늘었는데 거래량은 70년대 후반이랑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모기지 채권도 매입을 하고 금리를 낮추려고 그렇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 결정 기준금리가 그렇게 안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긴 있지만 실질 금리가 그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아주 타이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의 기대만큼 올해 50pp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뭐 좀 더 길게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그래도 좀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 같이 해주셔서 조금 분리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유가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고유가가 어느 정도 레벨을 고유가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전에 유가가 대략 한 $60대였죠. 네. 지금 뭐 관련 업계분들 이제 예측을 보면은 대략 뭐 한 $70대에서 $80대 뭐 좀 볼드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100대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대까지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네. 한 7, 80 정도에서 이 유가가 안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 때 유가 패턴을 보면 포물선 패턴을 그리거든요. 네. 네. 딱 급상승했다가 급락하는데 급락하는. 네. 지금 이제 떨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이죠. 저는 그 지점이 7, 80 높으면 한 $90대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모두 다 전쟁을 주목하시지만 사실 유가는 이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전쟁 이전부터 오르고 있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2년 이후로 유가가 3년 내일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뭐 120불 가면서 이제 러시아 원유가 빠지니까 너무나 수급이 타이트해질 거다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어마어마하게 방출하고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유경을 엄청 최근에서 증산을 거의 한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쭉 증산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뭐 이 매크로에 지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경기 침체 온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안 왔죠. 그쵸, 안 왔죠. 근데 네. 결론적으로 안 왔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 우려들이 투심에 영향을 줘가지고 뭐 그 원자재는 COT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주요 투자 주체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을 매주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롱 포지션이 지난 4년간 계속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투심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좀 그 요인들이 반전이 된 시기였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그쵸. 전쟁 이전에 전쟁 반전이 이전부터, 된 네. 시기였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드디어 2026년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A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하면 다 천연가스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력 생산 외에 AI,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든 분야들에 다 원유가 들어가거든요. 구리라든지 은이라든지 리튬 같은 거를 채굴하는데도 원유가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도로 깔고 뭐 하다못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도 원유가 쓰입니다. 네. 기름이 안 쓰이는 곳이 없죠. 그렇죠. AI 투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토목 건설 프로젝트인데 거기에는 원유가 안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원유 수요가 늘겠다라고 해가지고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상승을 하던 차에 이제 전쟁을 맞이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얘기가 다 우리는 네. 전쟁이 났는데 왜 이래요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대표님 이윤수 대표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기저에 딱 깔려있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연히 운때가 지금 전쟁과 맞아서 유가도 사실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면 주목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최근에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 정리하면 대략 한 80달러 전후로 이제 되게 되면 전보다는 한 $20 정도가 올라가는 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되면서 유가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이 CPI라든지 그러니까 경제에서 차지하는 분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원단위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쓰이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게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가가 오르면은 경제 활동이 지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그 정도보다는 거죠. 네.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2차 효과겠죠. 네. 2차 효과 중에 대표적으로 뽑히는 게 지금 비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비료가 올해 60% 올랐습니다. 비료가. 네. 요소 가격이. 벌써부터.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농작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전쟁 이전에도 미국 농가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미국 농가들의 파산 건수가 22년, 23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농가들의 비용과 판매 농작물 가격이 마진도 역전이 됐고요. 그만큼 안 좋은 상황에서 비료 가격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옥수수라든지 밀같이 이 질소 비료를 많이 쓰는 농작물은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물론 CPI 지표에서는 농작물이나 이런 식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게 affordability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생활물가 이슈.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11월 중간 선거에 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팩터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유가가 많이 오르면 비축유 같은 걸 풀어서 이제 어쨌든 좀 진정을 시키잖아요. 근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뭐 기름 필요한 사람 우리들한테 사가라. 미국한테 사가라 막 이러면서 마치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비축하고 있는 듯한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유가가 만약에 치솟는다고 했을 때 뭐 예전처럼 그렇게 비축유를 푼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좀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나면은 유가는 포물선 패턴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떨어지는 이유가 물론 전쟁에 대한 긴장 완화도 있습니다만 이 유가가 오를 때 대응들을 합니다. 말씀하신 비축유 방출 같은. 그래서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안착하는 지점이 그 이전보다 높다는 게 문제죠. 여러 가지 네. 구조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원유가 상당히 현물 시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사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쿠싱 원유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재고 지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쿠싱 원유 이 재고 지표는 오클라호마의 쿠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긴 이제 기업들이 직접 가서 원유를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원유를 수령하는 장소의 재고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최근 그래서 현물이라고. 급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네. 요거 보면 재고 늘어나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네. 또 선물 가격을 보면은 우리가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현물 가격이 선물보다 비싼. 그렇게 비쌀 되면은 때. 지금 원유가 없어서 당장 내가 원유를 사야 되기 때문에 선물로 계약을 해서 미래에 받는 것보다 난 지금 당장 원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비싸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쿠싱에 모여서 원유를 받아가려고 줄을 섰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원유 수급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 호원 장담 한 건만큼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재고량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수요도 그만큼 많다. 특히 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특히 뭐 다른 나라 할 거 없이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이 이 소비 배급제라고 하죠. 오부제 같은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는. 뭐 다음 달부터는 뭐 짝수제, 홀짝제도 더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더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물가는 경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느 나라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고 싶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서도 금리를 또 따라서 올리기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물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 전쟁 때도 나타났던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원유가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각 국의 어떤 자원을 확보하고 어떤 그런 현물 위주의 그런 수급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좀 경험 못했던 그런 구도로 좀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공급망이 앞으로 다각화가 될 거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게 네. 또 앞서 말씀드린 AI 때문에 구조적으로 또 수요가 증가하는데 지금 이 정유 산업의 캐펙스 추이를 보면은 지금 2014년 수준도 안 됩니다. 왜냐면 셰일 혁명 이후로 완전히 정유 산업이 투자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다시 2022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12년 전에 설비 투자 금액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AI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요인들 때문에 지금 아시아만 해도 그 중동 원유 수입
중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예측이 되죠. 되죠. 그러면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원유 수입 루트를 다각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급망 다각화하는데 또 추가적인 설비가 들고 또 관련해서 운임료가 늘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구조적인 또 전쟁으로 인한 또 추가적인 구조적인 이 유가 상승 요인이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치를 비축을 하고 있었다 한국이 뭐 그런다 하면은 앞으로는 좀 더 그 비축량을 늘리는 방법을 더 고안을 해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전쟁이 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에 미쳤던 그런 비슷한 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다들 이제 금을 사재기를 했어요. 네. 달러는 못 믿겠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네, 맞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근데 이제는 이 미국 때문에 원자재를 사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쟁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마두로 체포가 있었어요. 네네. 베네수엘라가 또 원유 수출국인데 그런 원유 수출하는 나라에 미국이 갑자기 무력으로 이렇게 정권을 교체하는 시도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의지 하에서 원유 수출 라인이 또 컨트롤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쵸.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나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란 전쟁까지 터져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에너지 안보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내가 에너지를 쟁여놔야겠다 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또 뜨는 게 또 우라늄이죠. 네. 우라늄. 원자재 시장에서는. 네.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원자재 중에서 에너지 저장비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네. 웬만한 국가가 쓸 수 있는 몇 년 동안 쓸 에너지를 창고 하나에 다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이 에너지 저장에 특화된 원자재거든요.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이전부터 지금 원전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 원전을 돌려야 된다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또 원자재 쪽에서는 우라늄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라늄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나요? 우라늄은 이제 주요 생산국이 세 곳인데요. 이제 캐나다랑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가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없는 게 러시아는 없네요. 진짜 없는 게 없다. 땅이 워낙 와, 넓어가지고. 신기하네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러면 쭉 이제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저희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네.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뭔가 이 원자재 가격들의 어떤 이런 강세 속에서 뭔가 선택을 받기는 조금 불리해지겠네요. 그래서 이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또 내러티브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비트코인의 싸움이라고 내러티브가. 저는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내러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내러티브, 희귀한 자산으로서의 내러티브, 성장주로서의 내러티브.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성장주로서의 내러티브를 가져간다. 금리의 상감이 민감한,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상품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매크로 상황은 비트코인에게 그닥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안전자산으로서의 마치 이제 금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간다고 하면은 또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구조적인 변화가 지속이 될 때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쪽 내러티브를 잡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실은 그 2025년까지만 해도 그냥 AI 묻은 거 사면 돈 쉽게 벌 수 있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특히 뭐 국장에서 투자하셨던 분들 반도체 투자하셨으면 큰 돈 버셨을 거고. 근데 앞으로는 뭔가 이런 내러티브가 굉장히 난무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라늄이 뭐 이런 특성이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의 가격이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뭐 AI 테마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블록화라는 테마가 또 그간 있었잖아요.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이제 블록화 테마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란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란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선도 좀 위태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더욱더 발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안 그래도 미국은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휴전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을 빼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전쟁 이전에는 유럽이랑 또 그린란드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더 이상 안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살 길은 우리가 해야 되네. 그래서 독일에서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개헌을 해서라도 이 국방비 투자를 늘리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록화 테마가 앞으로 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거고
그 관련해서는 이 블록화 테마에 또 수혜를 받는 주식들이죠. 유럽의 방산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자산 쪽에서는. 네. 네. 대표님께서 이제 거장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뭐 이번에 이제 이런 이란 전쟁 또 국면에서 그동안 대표님이 좀 주목해 오신 좀 투자 거장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투자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를 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죠. 대표적으로 릭 루리라는 한 원자재 투자를 50년 동안 해온 전문 원자재 투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전부터 이제 작년 말부터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변화 때문에 원유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 예언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또 AI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질 거다라고 해서 이제 우라늄 쪽에서도 베팅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 네. 이렇게 큰 수익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전에 금과 은 같은 경우는 폭락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했어요.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네, 아우, 맞습니다. 대단하신 대단하네요. 분이네요, 그리고 진짜. 올해 아주 폼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름이 릭 룰이요. 룰. 네, 맞습니다. 이름도 릭 룰. 특이하네. 네. 룰. 아, 네. 룰이 RUL이에요. 네, 맞아요. 실제 룰하다 룰. 음. 오, 이름도 정말 원자재 시장 특이하시네요. 룰하는. 와, 그러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굉장히 뭐 쉴 새 없이 사운드가 비지를 않았던 30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투자 인사이트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복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올해 투자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